오늘은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한폐 배당된 시간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 동안 많은 내용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념 정리 위주로 좀 가고요. 중간중간에 미리 사전에 받은 질의사항이랑 그다음에 사례들을 잠깐 끼워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그 상하이비아이의 박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먼저 양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으로 볼일에서 출장을 오는 바람에 현재는 그 한국 모처에서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이는 내용들이라든지 방 안에 있어가지고 울림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좀 여의치가 않은데요.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일단 뭐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소개를 하자면 상하이 소재에 있는 대광경 자문 차이나의 청경리로 있고요. 고현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 네트워크 수행사로 지정이 돼서 올해까지 계속 우리 한국 기업들 현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최근에 유튜브를 개설해서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중국 FDI, 그러니까 직접 투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회사법, 세 번째는 중국 세법, 중국 노동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제가 봐도 주제가 좀 많이 하드하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게 풀기는 제가 자신이 없고 가급적이면 조금 오늘 강의를 받고 개념 파악은 했다. 네, 이게 제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국 FDI 직접 투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I라는 거는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해가지고 직접 투자라는 내용은 아실 거고요. 우선 중국의 이제 외국 기업,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 기업이잖아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인데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을 할 때 어떤 법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다 아시다시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개방형 경제를 이미 표방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8조에는 외국 기업과의 경제 합작을 허가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일반법인 회사법이 만들어지고 단행법, 특례법으로서 외상투자법이 2020년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규칙, 그다음 지방조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 법 체계를 가지고 우리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중국 내에서 투자하는 모든 행위를 규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인데요. 제가 키포인트를 해가지고 이제 키워드로 이제 중요 개념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외상 투자 지도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중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 자회사의 총경리나 아니면 관리 직원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투자하신 업체들은 외상 투자 지도 목록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도 목록은 어떤 거냐면 외국인이 혹은 외국 법인이 중국에 투자하는데 어떤 분야는 투자가 가능하고 어떤 분야는 투자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진입관리제도입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하고 상무부가 부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내용들이고요. 이 지도 목록에는 총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장려 항목, 제한 항목, 금지 항목인데요. 장려 항목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100%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은 50% 이상이든 49%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정도 제한의 한계를 둔 지분 제한을 두고 있는 항목을 말씀드리고요. 금지는 외상 투자가 할 수 없는 불가한 항목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중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 지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그 외상 투자 지도 목록의 이 변천사가
중국 경제 성장의 변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장려 항목을 좀 최소화시켜 놓고 중국이 열악한 경제 분야나 산업 분야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해놓고 중국이 강한 부분만 장려하는 이런 구조였는데요. 그게 뭐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는 2015년도에 아마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상해에 처음으로 자유무역지구 시범지구가 설정이 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만 정하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풀어주자.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로 좀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이후에는 그동안 중국이 계속 묻고 있었던 금융 분야, 증권업, 은행, 보험업에 대해서 개방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금융시장은 아주 많은 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금지 지역은 금지 항목은 뭐냐면 중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문화산업, 출판, 도서, 그다음에 문화산업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분야에서 외국 투자자가 활발하게 그다음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변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법인 설립할 때 처음 부딪히는 개념입니다. 중국에는 그러니까 요센저런 공스라 그러죠. 유한공사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우리 투자자들, 우리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회사의 종류 중에 뭐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합자 한명회사 아마 뭐 고등학교 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개념들인데요. 한국 내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주식회사 외에는 잘 겪진 못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회사더라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회사 성장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우선 유한회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도 중국에 있는 삼성도 아마 유한공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처음 설립할 때는 유한회사 설립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기업과의 협력 방식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헷갈리시는 게 합자는 뭐고 합작은 뭐냐 이런 개념들을 좀 혼용해서 쓰세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합작 회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합작은 초창기에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면서 지분을 섞는 게 아니라요.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외국 투자자가 필요하고 중국은 뭐 토지나 건물을 낸다, 현물 출자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에서 계약서를 만들고 그 계약서에 기반해 가지고 개발을 한 다음에 개발이 끝나면 수익을 얻고 이렇게 해산을 하는 이런 구조를 합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파트너와 지분을 섞어서 만드는 회사는 합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출자를 하시고 출자 금액에 상당하는 지분을 보유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형태를 합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다 중국 파트너십을 갖고 뭐 같이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합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당연히 뭐 주식을 발행하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를 갖고 있고 그래서 주주총회가 이제 최고 의결기관이고요. 근데 유한회사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적 회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재산상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주식회사라면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고 소수의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지분 출자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와 같은 어떤 재산적인 물적인 성질도 갖고 있고 주주가 이제 주주 수가 제한돼 있고 주주의 신뢰에 기반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적 회사라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총회 예전에는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2020년도 전에 있는 법상에서는 주주총회가 최고 의결기구가 아니라 주주가 파견한 주주를 대리하는 이사가 최고 의결기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주 구성을 보면 발기는 뭐 주식 발행 후에는 뭐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발기로 설립하는 이제 주식회사를 보면 발기는 200인 이하,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유한회사는 1인 이상, 5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더라도 보시다시피 주주가 유한회사가 훨씬 적죠. 그 자본금 규모도 좀 다릅니다.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중국에 투자하실 때 예전에는 자본금 얼마를 내야 돼? 마치 우리 보증금을 내듯이 계약금을 내듯이 진입장벽으로서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회사법이 개정되고 이러면서 자본금 제한은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은 500만 RMB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상장사는 3천만 RMB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에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규정들이 좀 있고요. 발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자액을 전액 출자를 해야 되고요. 자본금 중에 현금 출자가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지식재산권이나 설비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평가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현물 투자 가능하시고요. 이 내용은 유한회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회사라는 특징은 중국에서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은 유한회사를 먼저 설립을 하고요. 유한회사에서 상장을 준비하면서 주식회사와 성질 변경하는 이런 구조를 많이 따릅니다. 특기할 점은 주식회사로 변경이 된 다음에 그 발기인들은 초창기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들은 50% 이상이 반드시 중국 주소지를 보유해야 하고요. 물적 회사다 보니 아주 다양하게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간의 관계는 어떤 인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타 주주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적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유한회사를 만들 경우에는 주주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분을 팔 경우에 상대방 주주가 동의하거나 혹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회사법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저희들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한회사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절차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둔 거는 이제 중에 합자법인의 뭐 절차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역법인을 기준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뭐 합자를 하기 때문에 혹은 주주가 1인 주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법인을 만드신다 그러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주주 간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내용 중에는 뭐 지분율도 있을 수 있고요.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감사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우리가 청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 혹은 우리의 경영 범위는 어디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계약서에 담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관을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설립 정보를 다 정리한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법인 설립이 좀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간편해졌다는 얘기는 온라인으로 많이 등록을 하고요. 예전에는 외상투자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 비준 비준 심사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등록제로 바뀌면서 법인 설립은 간편하게 하지만 사후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처벌을 엄중하게 한다. 이런 구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등록해서 간단한 심사를 받고요. 그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영업집주를 수령하게 됩니다. 영업집주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말한다 그러면 딱 동일한 단어는 없고요. 영업집주는 아마 법인등기부 혹은 사업자 등록증 이걸 좀 합쳐진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해서 A3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주다가 최근은 전자영업주가 나왔고요. 영업주 수령하는 날이 바로 법인 설립을 한 날 이렇게 설립일로 이렇게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주를 수령하면 그걸 가지고 인감을 제작하는데요. 인감은 통상 세 가지 인감입니다. 세 개의 인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국에서 오는 문서들 보시면 동그랗고 빨간 도장이 찍혀있죠. 큼직한. 그 인감이 우리가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인감이고요. 그 외에 두 가지 인감이 더 있습니다. 이게 법인 대표 인감이 있고요. 법인 대표 성함이 찍혀있는 인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재무 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등기 사항이고요. 특히 재무 인감과 법인 인감은 은행 업무 및 회관 업무를 하실 때 세무 업무를 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어서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감 제작이 끝나면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 개설을 하고요. 은행 계좌 개설이 끝나면 이제 자본금을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고 편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자료 준비랑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다 보면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의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주의하실 점은 은행 계좌 개설이 한국은 은행 계좌 개설을 먼저 하고 나서 법인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다시 이제 계좌 개설을 해서 자본금 납입을 하는데 여기는 은행 계좌 개설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준비 기간들에서 준비 기간 중에 이제 자금 흐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직 자본금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자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자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비용들은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자본금이 들어왔을 때 다시 이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상투자법인 설립에서 주의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이 이제 우리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본금의 설정이십니다. 뭐 방금 소개했다시피 지금은 자본금의 어떤 뭐 최저 한도 이런 설정은 없습니다. 이제 법정인 의무는 없는데요. 문제는 자본금을 예전에는 자본금을 적게 내자. 왜냐하면 자본금을 내는 게 마치 진입장벽처럼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본금을 예전에는 설립 후 2년 내에 전부 다 완납 뭐 이런 식의 법정 의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뭐 분할 납부를 할지 아니면 몇 년간에 걸쳐서 자본금을 납입할지 이런 것들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설정을 너무 작게 잡으시면 나중에 자본금을 초과해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증자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운영자금을 자본금으로 일단 등록을 하시고 그 자본금을 천천히 납입 출자하는 이런 방식을 따르시는 게 아마 운영의 뇌를 좀 살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지 뭐 시공사 뭐 이런 경우에는 일정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한 특수 항목들이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리 좀 알아보시고 그거를 상회하는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1인 투자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뭐 한국 동업자가 있다든지 중국의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투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서가 필요하실 거고요. 그 계약서에는 우리가 지분을 출자를 얼마만큼 했으니 지분을 얼마만큼 보유하자. 그리고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 이사회에 네가 대주주니까 몇 명을 파견을 하고 나는 소액주주니까 몇 명을 파견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구조들을 미리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관에다가 명확하게 반영을 시키는 것들이 중요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업 범위인데요. 한국에는 뭐 업종, 업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국은 좀 많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중국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역법인을 하더라도 뭐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쉽게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좀 섹터가 나눠 있습니다. 자기의 본업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한다 그러면 무역과 관련된 업종만 업태만 경영 범위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뭐 자문이라든지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은 추가할 수 있는데요. 그 무역을 일단 메인으로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생적으로 경영 범위를 추가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부동산 임대업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범위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 우리의 메인 범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거를 경영 범위에 정확히 기재하는 게 이게 중요하십니다. 그 세 번째 상호의 결정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일인데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이죠. 한국에서도 동일 업종, 동일 지역에 중복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동일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은 비슷한 문자 혹은 비슷한 발음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게 상호 중복성 검사에서 많이 좀 탈락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미리 여러 가지 상호를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문 상호만 등기가 가능하니까 영문 상호는 뭐 자유롭게 하시더라도 중문 상호는 반드시 좀 본사 혹은 본인이 원하시는
상호가 되는데 중복성 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호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신청하실 때는 3개의 상호를 먼저 신청을 해서 중복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자본금, 자본금 얘기는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지금은 좀 더 주의하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합자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복수의 주주를 여러 주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가 한 주주는 오늘 내고 출자하고 다음 주주는 다음날 출자하고 이러면 주주 간 계약에서 좀 나중에 관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일시에 납입을 하도록 이렇게 좀 계약서를 정확히 적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본금 기준 합배는 달러, RMB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자본금은 일시 납부, 분할 납입 이것도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분할해서 출자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아까 방금 제가 받은 사전 질의에도 이 영업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등록지와 영업지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쪽에서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쪽이 좀 물가도 비싸고 특히나 부동산 임대비라든지 부동산 양도가라든지 이게 좀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저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임대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상의 주소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냥 주소지만 어디서 무료로 빌려와서 혹은 저가로 빌려와서 여기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장소는 우리가 영업이 자주 많이 일어나는 도심 지역에 산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위법한 행위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지와 영업 장소는 동일하도록 일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등록지와 영업 장소가 좀 영업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일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저도 실무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겪어보는데요. 저는 상해에 있기 때문에 상해 예를 들자면 상해 도심이 있고 상해에도 이제 교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외 지역은 외국인 투자가 적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등록지 내가 무료로 줄 테니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고 세금만 우리한테 내줘. 이 등록 주소지는 내가 공짜로 줄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좀 걸리더라고요. 첫째는 일부 업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식품업, 화장품업 여기는 허가 제도가 많습니다. 유통허가라든지 위생허가라든지 화장품업 같은 경우에는 경내 책임자에 대한 등록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등록이라든지 허가 절차가 있는데 그럴 때 실사가 나오게 됩니다. 실사를 했을 때 등록지와 영업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허가를 안 준다든지 이런 아니면 페널티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비록 무료로 상해시 외곽에 있는 주소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세무 업무는 거기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공상행정관리국이 있었는데 기업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등록, 변경 이런 사항들은 다 그 지역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외상업 투자에 대한 실무가 밝지도 않고 업무 효율도 떨어져서 매번 실제 영업 장소는 상해시 중심에 있는데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다시 거기에 가가지고 업무를 보고 돌아오고 말도 안 되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비용이 좀 증가하더라도 실영업 장소와 등록지는 최대한 일치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 대표, 중국에서는 법인 대표라는 용어는 없고요. 사실 법정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주를 받아보시면 영업주 안에 이제 법정 대표라고 이제 연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 법정 대표라는 개념이 좀 독특한 게 회사법에서는 법정 대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정관에서 우리 회사의 법정 대표는 누구입니다라고 이제 등기만 되어 있죠. 그 등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에서는 법정 대표의 지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단지 동사회, 그리고 총경리 이런 규정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동사장, 법정 대표를 동일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풀려가지고 법정 대표는 다른 사람이 하고 동사장은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가 1인인 경우에 뭐 100%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합자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나누시잖아요. 동사회 구성을 나누시고 동사장은 누가 하고 총경리는 누가 하고 법정 대표는 누가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나누시는데요. 몇 가지 좀 생각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법정 대표는 사실상 법정 대표 인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 상황엔 등기 인감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조의 법정 대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내에서 이 회사를 대표하는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표를 이제 현지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중국인을 할지 아니면 이 권리와 의무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회사 대표님이 하실지 이런 부분들은 좀 형량을 해서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어떤 분은, 어떤 기업은 법인 대표를, 법정 대표를 이제 한국에 있는 모회사 대표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중국 대표를, 중국 파트너를 대표로 이렇게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경우에 따라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은 이사회, 중국에서는 동사회라고 그러죠. 3인 이상 13인 이하인데 이걸 누가 더 많이 과반수 누가 가져갈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 1인 이사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작은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3인 이상이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굳이 3인을 또 뽑고 이러지 말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법정 대표도 하고 동사장도 하고 동사를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간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이사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감사 선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회, 그러니까 특히 합자법인을 구성할 경우에 왕왕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고민하시는 게 지분율에 따라서 누가 이사회에 과반수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협의를 하시다 보면 중국 파트너와 갈등이나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사회 구성은 중국 사람들에게 양보하시더라도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오히려 감사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심들이 없으신데요. 감사의 권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회에 참석을 할 수도 있고요. 회사 장부를 열람할 수도 있고요. 주주대표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 전반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 파트너와 합작을 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과반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살짝 양보하시고 감사를 가져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융통성 있는 합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그때 나왔던 법 중에 이제 조합법입니다. 제가 뭐 외상유한 조합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정확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내용을 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유한사원과 무한사원이 합쳐가지고 조합을 이룬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법인세, 그러니까 기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 개인하고 합자가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20년도 전에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 개인하고 합자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 개인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특별하게 설립에 뭐 비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아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탄력 있는 어떤 중국 투자 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이 구조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한사원과 무한사원이 갖고 결합을 해서 만드는 구조는 아주 대표적인 형태가 있죠. 바로 이제 VC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인 설립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구조나 대안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게 유한사원과 무한사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한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주는 방법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뭐 스타트업도 생겨나가고 벤처들이 생겨나가니까 이 초창기의 멤버들한테 어떻게 이제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게 좀 나름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인적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개인들이 주식 발행이 아니라 그 주식 차등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출자만큼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 출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 경영권 이런 프리미엄들은 출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회사의 설립을 위해 초창기에 고생한 직원들을 어떻게 지분을 줄 거냐 이 구조에서 직원들한테는 무한사원의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회사는 출자를 통해 가지고 자본금을 출자해서 유한사원의 개념으로 해서 스톡 옵션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조직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 우리 같이 이제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그리고 많이 고민하시는 지점이죠. 대표처와 법인. 법인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법인은 일단 잠깐 보류하고요. 소개해드리는 거를. 대표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본금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설립이 아주 간편합니다. 한 달 내에 다 끝나고요. 그래서 대표처가 더 자본금도 투자할 필요 없고 그리고 자본금을 투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설립도 간편하고 청산도 간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분들은 대표처 설립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인 설립보다는.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기능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즉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단지 한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본사를 대신해서 중국 내 연락사무소만으로만 기능을 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은 필요 없고요. 그런데 또 세금도 있어요. 근데 대표처는 연락사무소 기능만 하고 매출도 발생을 못하는데 왜 세금이 발생하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대표처 내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비는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그 경비가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한국에 혹은 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그 경비를 매달 혹은 일정 기간 계산을 해가지고 경비를 이제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해외 송금. 그러면 그 해외 송금액을 매출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세를 붙이고 과표를 만들고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이제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약 한 10% 정도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소득세. 대표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직원 채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이 경비, 일정 경비와 그다음 개인소득세, 그다음 임대차비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리고 영업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고요. 물론 법률사무소, 로펌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여서 인허가를 받고 로펌 대표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직원 채용 부분에서 또 이제 제한이 있는데요. 대표처는 두 가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처는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모회사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 파견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현지 채용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HR 회사를 통해서 간접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처에는 잘 아시겠지만 수석 대표라는 개념이 있고요. 일반 대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대부분 본사 소속의 외국인이 되겠고요. 현지 대표처에서 일하시는 현지 직원들은 대부분 다 우리 HR사를 통해서 간접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들도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중국 내에 와서 연락사무소 정보 수집만 할 거다. 그러면 대표처가 좀 편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중국 내에서 뭔가 매출을 일으키고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먼저 대표처를 설립을 하고 나중에 좀 사업이 아직 중국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자본금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대표처 설립을 하고 나중에 좀 시장이 좀 잘 보인다. 그럴 때 이제 투자해야지. 그래가지고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표처에서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처를 청산을 하고 법인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처를 과도기적으로 대표처를 만들었다가 법인 만들어야지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진공 BI 사무소가 중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BI 사무소를 이용을 해서 먼저 시장을 타진해 보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법인 설립으로 가시는 이런 구조가 훨씬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 그 두 번째 섹터로 넘어왔습니다. 회사법이고요. 여기서도 그냥 키워드로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 개념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본금은 아까 계속 중복을 해서 다시 중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회사 설립을 외상투자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하는 자본금의 총액이다. 등록자본금을. 그래서 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가지고 지분율을 나눈다. 그리고 자본금은 이 회사가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담보의 성질을 갖는다. 자본금이 많으면 회사가 좀 튼튼해 보이니까 담보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해해야 될 게 투자 총액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좀 헷갈리세요. 투자 총액은 뭐고 등록자본금은 뭐냐. 법인 설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 총액이라는 개념들이 있죠. 투자 총액은요. 등록자본금과 가장 다른 점은 투자 총액은 출자의 의무가 없으시고요. 등록자본금은 출자의 의무가 있으십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비율이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투자 총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등록자본금을 정합니다. 저희들이 이해하는 거랑 좀 다르죠. 반대죠. 그래서 밑에 표를 좀 참고하시면요. 300만 불을 기준으로 300만 불 이하는 투자 총액의 70%를 이상을 등록자본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보면 투자 총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불이다. 그러면 자본금은 등록자본금, 그러니까 출자의 의무가 있는 등록자본금은 21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얘기는 300만 달러가 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300만 달러에서 210만 달러를 빼면 90만 달러가 나오죠. 그러면 이 90만 달러는 뭐냐? 출자의 의무가 없으니까 90만 달러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이 90만 달러가 뭐냐? 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세요. 이게 뭐냐면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는 차입금의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예전에 그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외국에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나온 제도인 것 같은데요. 회사법에도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개념만 정리돼 있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300만 달러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에 왔는데 이 300만 불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필요한 것 같다. 근데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설정해야 되겠고 그러면 자본금을 300만 달러로 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2년 내에 출자를 해야 되니까요.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요 투자 총액 전체 총액은 좀 모호하게 이 정도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투자의 의무가 갖고 있는 등록자본금은 일정 정도 비율로 요거 정도는 해라라고 나온 개념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 정도의 프로젝트에 내가 210만 달러의 등록자본금을 출자하겠다 이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비어있는 30%인 90만 달러는 언제든지 해외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등록자본금 비율이 투자 총액의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투자 총액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할 때 이 점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설립을 할 때 투자 총액을 적는란이 있고 등록자본금을 적는란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알아서
이게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동일한 금액을 내요. 그러면 해외에서 언제든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죠. 룸이. 그래서 설립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투자 총액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출자 방식. 출자니까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 투자자가 하니까 당연히 해외에 있는 외국환, 달러든 뭐 이런 외국환으로 출자를 원칙으로 하고요. 뭐 환율은 뭐 출자 당일날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뭐 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근데 두 가지가 또 특이한 게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글로벌 넘버 2가 되면서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유통되는 RMB가 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외에 있는 RMB가 유통되는 속도 및 범위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취득하는 RMB를 출자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무역 결제를 통해서 남는 RMB,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배당 소득, 그 다음 뭐 지분을 양도하거나 감자하거나 청산해서 남는 자녀 재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RMB로 계산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취득한 RMB를 뭐 중국에다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국 투자자가 제가 뭐 중국 내 회사가 하나가 이미 있는데 다시 하나를 만들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그 이미 설립한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배당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배당 소득을 원래는 배당을 할 때 해외 주주 제가 해외 외국인이니까 이제 해외로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하지 않고 그 배당 소득을 국내에서 다시 재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배당소득세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주는 이런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제 고객사인 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될 배당소득을 굳이 해외로 빼지 않고 소득세를 유예받고 국내에다가 출자하는 이런 우대 혜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법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한책임공사는 주주가 50인 이하이고 우선 매수권 및 주주 양도에 대한 독립권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주식회사는 뭐 200인 이하니까 훨씬 많은 불정분 다수의 주주를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기인 반수 이상은 중국 내 주소지를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발기 설립 후에 모집 설립,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발기인이 전체 주식수의 35% 이상을 출자해야 되고요. 1년 동안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게 주주의 주요한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사회, 동사회라고 하죠. 여기서 이미 말씀을 드려서 유한책임회사라든 주식회사의 이사회에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히 좀 독특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1인 회사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첫 줄에 되어 있잖아요. 이 1인 회사라는 개념이 좀 독특합니다. 1인 회사라는 얘기는 주주가 한 명이라는 얘기죠. 1인 회사는 우리가 우리 사회 시간 혹은 우리 경제 시간, 우리 법학을 전공하신 회사법 전공하신 분 회사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주주는 유한 책임을 갖고 있죠. 자기가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갖는 게 유한 책임에 대한 개념인데 1인 회사는 무한 책임을 갖습니다. 주주가 1인인 경우에는 사실상 무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 회사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회사의 어떤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주주는 자기의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을 구분해서 소명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걸 하지 못할 경우는 사실상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회사의 채무를 배상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회사, 우리 주주가 1인인 경우도 많잖아요. 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이런 회계제도를 분명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고 언제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관의 작성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주간 계약서에 그거에서 정관의 작성을 하면 되고요. 2015년도에 회사법이 한번 대폭 개정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전에는 법에서 규정을 했는데 이제 정관에서 기업 경영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출자 기한이라든지 회사 운영이라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자유롭게 결정해라라고 해서 정관에다가 대폭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분쟁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자세히 보세요. 중국 기업하고 그게 투자 계약이든 아니면 사업 계약이든 자세히 보면 맨 마지막에 분쟁의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 상호간의 신뢰에 의해서 호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중국은 2심이죠. 그래서 인민법원으로 가시게 되면 관할지를 어디서 할지, 한국으로 할지 중국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제3국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도 생기지만 중국으로 대부분 돼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인민법원을 따르면 1심과 2심 이렇게 2심을 해야 돼요. 근데 중재위원회가 국제분쟁상사중재위원회 같은 이런 데 하시면 중국에는 대도시에 대부분 다 있는데요. 1심이 최종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민법원은 재판관이 법관이 다 중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상사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중재원들이 있고요. 중재원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사 분쟁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재위원회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집행 단계에서 인민법원에서 판결된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해외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조약이 없는 국가들 있죠. 법무 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 통로로 이걸 집행을 해야 되고, 어떨 경우에는 이 집행을 위해서 다시 그 해당국에 가가지고 가처분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다 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력이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쟁 해결을 방법으로서 한 번 정도는 중재위원회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수정이 있었는데요. 외상투자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중해합자기업경영법, 중해합작기업경영법, 그래가지고 외상투자를 규율하는 세 가지 법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폐지하고 외상투자법을 신설하고 외상투자법에다가 모든 외상투자를 규율하도록 이렇게 단행법으로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는 외상투자에 대해서 특례 조항으로 세세하게 다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국인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외상법인이더라도 회사법을 기반으로 하고, 외상투자법은 그거에 대한 특례로서 주요한 부분만 선언적인 이런 프레임을 짜는 이런 식의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상투자법에서 선언한 내용 외에는 모두 다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국의 회사법을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경 내용부터 보시면요. 주주 쪽에서 주요 변경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중국계인은 합자법의 대상이 주체가 아니었는데, 이번 외상투자법에서는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인과 중국계인이 합자회사를 만들 수 있고요. 최고의결기구로 예전에는 동사회, 이사회였는데 지금은 주주총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예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고 회사법에서만 규율이 됐고, 내국인 대우를 아직 제한적으로만 받는 상태에서 이 발행이 가능한지 만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명문화시켜서 회사채 발행,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 기업도 이제 중국 내 IPO가 오다 수월한, 그러니까 법적인 제한은 없어지는 이런 법적인 태도를 만들었고요.
토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내국인 대우를 한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는 내국인과 동일시한다.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내국인 대우 부분의 변경 내용을 보시면 세금 감면, 토지, 인허가, 적용하는 표준, 조달 여기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실무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죠. 차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국인 대우를 받는다는 부분들이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보다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투자이익의 환수, 뭐 많은 부분들이 저희 회사하고 이제 자문하시는 분 중에 첫 마디가 대부분 그러세요. 중국 투자를 하면 돈을 못 빼간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뭐 과실손금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양도소득의 뭐 손금이라든지 다 가능하고요. 근데 대부분 다 문제는 뭐냐면 이익이 없으세요. 이익이 없는데 배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혹은 뭔가 좀 구조가 합법적이지 않은 구조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외상투자법 시행되면서 이제 명문화 시켰고요. 그 다음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조하고 명문화 시켰습니다. 특히 예전에 2, 3년 전에 아마 어느 기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의 큰 대기업이 중국에다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기술을 공개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행정적으로 좀 강제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보호를 이제 외상투자법도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단으로 기술 이전 등을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개입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투자 계약 이행,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방 정부들하고 이제 일을 하고 우리가 지방에다가 공장은 지방에 설립하니까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방 정부와 토지 계약을 맺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토지는 지방 정부의 소유니까. 그래서 임대가 됐든 소유가 됐든 양도가 됐든 사용권의 양도가 됐든 투자 계약을 먼저 하는데 처음에 이제 투자 유치국에서 할 때는 모든 걸 다 얘기해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탕 발림을 많이 하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이행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철수하고 막 이런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투자 계획을 하면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권익을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시면 뭐 설립 등기가 있는데요. 뭐 중국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공상행정관리국이 있었죠. 공상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시장감독관리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시장관리감독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상관리행정국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들에 대한 윤리조항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신설을 해가지고 외상 투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차별 대우를 하거나 그다음 외상 기업의 경영을 행정적 수단으로 공무원이 제한을 하거나 그다음에 외환 거래를 제한하거나 투자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조달 행정에서 어떤 뭐 차별을 하거나 강제 기술 이전을 요청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상 투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권리 보장을 하는 법이 외상투자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